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은행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전기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느끼고 계십니다. 뭔가 이상하다. 내 돈이 예전 같지 않다. 1990년에 10,000원이면 온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밥 한 끼도 부족합니다. 30년 전 5천만 원이면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지금은 10억 원을 모아도 변두리 아파트 하나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충격적일 겁니다. 어쩌면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세계 화폐 시스템은 역사상 가장 큰 실험이며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온다. 그 끝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은퇴한 50대, 60대, 70대입니다. 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자산은 그대로일까? 왜 정부는 경제가 괜찮다는데 현실은 더 팍팍해질까? 달러, 금, 부동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장 쉽게,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이 20분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158년 역사에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자산 규모 6,3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넘는 거대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그날부터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식은 폭락하고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환율이 하루에 100원씩 뛰었고 증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때의 공포를. 그런데 각국 정부가 움직입니다. 미국 정부는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0조 원이 넘는 돈을 은행들에 쏟아부었습니다. 한국도 수십조 원을 풀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돈을 찍어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가 갑자기 잠잠해진 겁니다. 주식은 다시 올랐고 부동산도 회복했고 경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부는 말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했다. 이제 괜찮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졌습니까? 2008년 이후 지금까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정상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역사적 저점 근처에 있고 각국 정부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중앙은행들은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월급은, 우리 연금은, 우리 예금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 답답함은 착각이 아닙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잘못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4년 세계 지도자들이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브레튼 우즈에 모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죠. 그때 미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장도 멀쩡했고 군사력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하자. 그리고 미국은 달러를 언제든 금으로 바꿔주기로 약속한다. 1온스, 그러니까 31g의 금을 35달러로 고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심했습니다. 달러만 있으면 언제든 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달러를 받았고 달러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동시에 복지 정책도 대폭 확대합니다.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이었죠. 돈이 필요했던 미국은 선택합니다.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1965년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 금은 국적이 없다. 영원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프랑스는 보유한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갑니다. 금으로 바꿔주시오. 영국도 독일도 스위스도 줄을 섭니다. 미국 포트녹스의 금 창고는 빠르게 비기 시작합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타납니다. 급하게 잡힌 긴급 대국민 연설이었습니다. 오늘부로 금과 달러의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건 영원한 중단이었습니다. 이날 인류 역사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천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근본 위제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제 돈은 더 이상 금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부가 이게 돈이다라고 말하면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1971년 이후 세상의 모든 돈은 피아트 통화가 됐습니다. 피아트, 파이에는 라틴어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또는 명령에 의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게 돈이다 라고 선언하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어떤 실물적 뒷받침도 없습니다. 오직 정부의 명령과 국민의 믿음만으로 유지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는 사실 그냥 종이 한 장입니다. 인쇄원가는 1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종이를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까? 정부가 그렇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971년 이후 전 세계 통화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통화량은 50년 동안 40배 이상 늘었습니다. 1971년에 8천억 달러였던 게 지금은 21조 달러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에 13조 원이던 통화량이 지금은 3천조 원을 넘습니다. 230배 증가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1990년에 라면 한 봉지가 2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200원입니다. 6배 올랐습니다. 1990년에 서울 강남 아파트 평당 가격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평당 1억 원입니다. 2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월급은 20배 올랐습니까? 연금은 6배 올랐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그 돈이 고르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찍어낸 돈은 누가 먼저 받습니까? 은행, 대기업, 부동산 투자자들입니다. 일반 국민, 특히 은퇴한 분들은 가장 나중에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물가는 먼저 오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정체입니다. 피아트 통화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놀라운 지적을 합니다. 현대 통화 시스템은 폰지 사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폰지 사기를 아십니까? 1920년대 찰스 폰지라는 이탈리아 이민자가 만든 사기 수법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하지만 계속 새로운 돈을 끌어와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결국 새 돈이 끊기는 순간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제 현대 국가 부채 시스템을 보십시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합니다.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국채를 누가 삽니까? 중앙은행이 삽니다. 돈을 찍어서 삽니다. 정부는 그 돈으로 복지, 공무원 월급, 각종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빚이 만기가 되면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막습니다. 옛날 빚을 갚기 위해 새 빚을 내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를 보십시오.
2000년에 5조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4조 달러입니다. 24년 만에 7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2000년에 100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지금은 1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11배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갚으려면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하나뿐입니다. 계속 새 빚을 내서 옛날 빚을 갚는 겁니다. 마치 폰지 사기처럼. 차이가 있다면 폰지 사기는 개인이 하면 범죄지만 국가가 하면 경제정책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새 돈이 계속 들어오는 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멈추고 새 세대가 더 이상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지면 그때 시스템은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현금, 예금, 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물가가 연 2% 오르는 게 건강한 경제다. 그런데 잠깐, 왜 물가가 올라야 건강한 겁니까? 물가가 그대로 있거나 내리면 안 됩니까? 사실 물가 상승은 정부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숨겨진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1000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매년 3%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10년 후 돈의 가치는 30% 떨어집니다. 그럼 1000조 원의 실질 가치는 700조 원이 됩니다. 정부는 빚을 그대로 갚아도 실제로는 30% 덜 갚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마법입니다. 반대로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은퇴하면서 3억 원을 모았다고 칩시다.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으며 살려고 합니다. 은행 이자가 연 2%입니다. 물가는 연 3% 오릅니다. 매년 실질적으로 1%씩 손해입니다. 20년이 지나면 돈의 실질 가치는 20% 줄어듭니다. 3억이 실질적으로 2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이 실제 체감과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 23%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쓰는 돈은 식비는 5% 올랐고 전기세는 10% 올랐고 병원비는 7% 올랐고 아파트 관리비는 8% 올랐습니다. 특히 은퇴한 분들은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데 생활비만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10년 후에도 200만 원을 받는데 물가가 30% 올랐다면 실질적으로는 월 140만 원으로 사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세금 고지서는 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지갑에서 조용히 돈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입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25%, 2050년이 되면 무려 40%를 넘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200만 명인데 수급자는 65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가입자는 1700만 명으로 줄고 수급자는 1700만 명이 됩니다. 1대1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두 가지 선택뿐입니다. 연금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가 빚을 내서 메우거나 정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결국 국가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부담은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두 번째 약점, 수출 의존도가 70%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내수만으로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제품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와 달러 시스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립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수출은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반대입니다. 우리는 늘 달러의 움직임에 좌우됩니다. 세 번째 약점,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가계부채가 1,870조 원입니다. GDP 대비 105%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 빚의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생 벌어서 집을 삽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빚을 갚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2022년 금리가 급등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 부담은 폭증하고 수많은 가정이 고통받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 세 가지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약점들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첫째, 달러의 점진적 약화입니다. 미국이 빚을 계속 늘리고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달러의 구매력은 서서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무역 결제의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달러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 패권 통화의 지위는 서서히 흔들릴 겁니다. 둘째,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각국 정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사실상 인플레이션뿐입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고 명목 소득이 오르면 빚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정부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겁니다. 아니,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셋째, 실물 자산의 강세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실물 자산으로 도피합니다. 금, 은, 원자재, 에너지, 식량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금은 역사적으로 화폐가 흔들릴 때마다 가치가 올랐습니다. 2000년에 1온스당 300달러였던 금이 지금은 2000달러가 넘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부동산의 양극화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수요가 있는 지역만 살아남습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 일자리가 있는 곳은 계속 수요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지방 소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변화는 50대, 60대, 70대가 생애 처음 겪는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는 경제가 성장하고 자산이 오르고 미래가 나아지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0대, 60대, 7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제일 안전하다는 생각은 과거의 상식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이 가장 빨리 가치를 잃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받지만 그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매년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연 2% 이자를 받는다고 칩시다. 1년에 6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3%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매년 300만 원씩 손해입니다. 2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물론 적당한 현금은 필요합니다. 생활비, 비상금은 당연히 있어야죠. 하지만 전 재산을 현금으로 두는 건 서서히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실수, 고수익을 쫓아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섭다고 해서 무작정 주식, 코인, 고위험 채권에 뛰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에게 이건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30대가 투자에 실패하면 10년, 20년 일하면서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금을 잃으면 끝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렵고 자식에게 손 벌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투자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수익률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실수, 부동산에 대한 맹신입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부동산이 계속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이미 빈집이 넘쳐납니다. 전국에 빈집이 160만 채가 넘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부동산은 이제 입지가 전부입니다. 수요 없는 지역의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세금만 나가는 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아십니까?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30%, 실물 자산 30%, 안전한 투자 30%, 비상금 10% 정도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이 망해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금을 일정 비율 보유하십시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전 재산을 금에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10%에서 20% 정도만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은 5,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제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화폐가 사라져도 금은 남았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배당주나 우량 채권에 투자하십시오. 높은 수익률을 쫓지 마십시오. 대신 매년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배당을 꾸준히 주는 우량 기업의 주식, 국공채, 회사채 같은 것들입니다. 원금이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서 매년 45%의 수익을 주는 자산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꼭 필요한 부동산만 보유하십시오. 사는 집 하나, 임대소득이 확실한 수익형 부동산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현금화해서 더 유동적인 자산으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특히 지방의 빈집, 수요 없는 땅은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팔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욕심을 버리십시오.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은퇴 후에는 공격보다 방어가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연 10% 수익을 노리다가 원금을 잃는 것보다 연 34%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 70대는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세대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세상은 크게 변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경제는 커졌고, 월급은 올랐고, 부동산은 올랐고, 미래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부채는 늘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화폐 시스템은 흔들릴 겁니다. 이건 비관론이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계속 경제가 괜찮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트에서, 병원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이 진실입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후회합니다. 대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미래에 사라질 자산을 오래 들고 있지 마십시오. 미래에도 가치가 남을 자산을 미리 확보하십시오. 그 자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금, 은, 원자재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배당주입니다. 꼭 필요한 수요지의 부동산입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쫓지 마십시오. 원금을 지키십시오. 변동성이 큰 투자는 피하십시오. 안정성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정부를, 은행을, 전문가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